국장님, 박 기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해서 경찰이 일단 집회 자체를 막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난달 왜 보수단체 집회 때 경찰 새벽까지 세워가면서 원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집회 방역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면 이제 민노총 등 진보단체 쪽에서 61개 장소에서 31건 집회를 열고 보수 쪽도 마찬가지로 16곳에서 20건의 집회를 엽니다. 이게 3단계로 하다가 5단계로 이제 지침이 바뀐 게 시행이 된 게 지난 7일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난 12일부터 100명 미만의 집회는 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보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방역수칙 준수라는 것은 일단 마스크 착용은 뭐 기본이고요. 체온 측정, 또 거리두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 명부를 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제 지난번에 워낙 막 세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왜 집회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명 미만으로 해서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집회를 허가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집회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든지 그러면 경찰이 그에 맞게 100명 미만으로 그걸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집회가 열린다니까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노총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몇 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문관님. 네. 물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네. 집회가 100명 이내, 그러니까 99명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뭐 이건 네. 뭐 반드시 바람직하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용해야 할 상황인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정부 여당의 어떤 발언 수위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허용해야 할 사안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숫자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200명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허용하는 게 맞나? 지금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막는 게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톤이 달라진 것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예. 이제 소국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럼 이게 우리 지지층과 우리 반대층에 대해서 다르게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시민들도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이 거리두기의 방침이 바뀌었다. 그래서 적어도 100명 미만만 준수한다면 이제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진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번 두 번의 학습 효과입니다. 뭐냐면 그때 기본권이냐 방역이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충돌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번에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비판은 좀 피해가보자 하는 좀 이제 어떤 대응 방침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오늘 또 보수 집회도 열리게 되니까 한번 이제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보다도 이 제일 중요한 건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지켜보시고 정말 어느 쪽 집회든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다면 기본권이 허용되는 쪽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늘어난다면 막아야 된다. 이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을 더 중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초겨울에 접어들었다. 우리 시민적인 또 공감대가 일어날 하나의 계기가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집회도 내로남불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19가 과연 다른 것입니까? 보수 성향의 국민과 진보 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전혀 다른 것입니까? 네, 변호사님, 네. 보수 성향 국민과 진보 성향 국민의 주권이 따로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따로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아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 따로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은 뭐 차이는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랄지 아니면 집회 자체를 뭐 그 당시에는 10명 이하, 지금 이제 100명 미만, 10명 미만, 100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도 10명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10명 미만에서 준수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9명까지는. 예, 9명까지는. 근데 그때는 철저히 원천적으로 공세를 막았죠. 더군다나 재인산성이라고 해서 차별까지 쌓았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저는 그때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천절 때. 그다음에 이번에 민노총 전태일 열사 50주년 기념도 이런 때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인원수도 많이 모이고 우리가 이제 99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99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99명을 제한했는데 150명, 2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냥 광화문 집회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10명, 9명 허용을 했는데 뭐 몇백 명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 지금은 상황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일단은 그때 했던 그런 방침과 지금의 방침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야당의 문제제기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개천절 한글날 집회 원천 봉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됐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찰의 해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그러니까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이후에 집회 인원이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부터는 보수단체 집회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에는 강제해산 조치,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 국장님, 뭐 이렇다 그러면 내로남불이다. 딱 이렇게 뭐 지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당국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되도록이면 좀 집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이 집회의 자유, 이 기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 판단해서 100명 미만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단체들에 대해서 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각 집회의 주최자들이 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면서 그야말로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이 어떤 이 역량 이 부분에 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예. 잣대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잣대로 볼 것은 아니고 향후에 이 바뀐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서로가 그 수칙을 얼마나 잘 지켜갈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좀 진보든 보수든 다 같은 국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집회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커지면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발언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민중 공동 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그곳에서 정말 그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관장들을 비롯한 소관 기관 비서실장님,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평론가님 보신 네. 것처럼 뭐 김태년 위원장이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까지 네네네. 나왔는데 왜 이렇게 노 실장이 언성을 높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국민에게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걸 이제 강하게 지금 어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 얘기가 회자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리를 빚었는데 예. 그 광화문 집회의 주동자들이 살인자와 같다라는 이제 격한 표현을 쓴 것이지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또 심지어는 보수층 국민들, 그 집회에 주로 모였던 분들, 그분들을 향한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또 지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야당 의원은 아니 그때 국민들에게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네. 저는 소통 방식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살인자를 누구에게 썼느냐 아니냐, 속기록에 뭐라고 적혀있냐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김태년 이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여기에 비서실장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이유는 요즘에 이제 추장관건도 그렇고 대부분 내용의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를 보고 예.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태도를 보고도 판단을 해요. 우리 언어 소통에서 내용이 인지되는 것은 불과 한 20, 30%에 불과하고 태도를 통해서 아,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저 사람 지금 분노했네. 그럼 누구한테 화내는 거지? 이게 국민들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태도, 지금 너무 격하게 반응하지 마라. 똑같은 노영민 실장의 얘기를 힘 빼고 감정을 싣지 않고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 비서실장은 국회만 오면 버럭하네 그러면서 예. 아니 어디가 가짜뉴스 진원지인가 했더니 바로 여기군요. 국회를 또 비난하는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갈등의 악순환이다. 그래서 저는 노영민 실장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도 물론 국민을 살인자가 한 적은 없지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렇죠. 집회 주동자도 분명히 국민이니까 그렇죠. 그걸 야당이 지적한 걸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짜뉴스를 좀 국회가 퍼뜨리고 있다 이런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민이 살인자라고 하면 그건 진짜 그 비서실장 사퇴해야 할 얘기고요. 근데 주동자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동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어감이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광복절 때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노총 집회에 관해서도 전태일열사 50주년 기념에 대해서 주동자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주동자라는 것은 약간 범법행위를 주동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예. 언어에서 좀 순화가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노영민 실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국회에 나와서 국회 협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미지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나오면 항상 발끈해요. 발끈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한다랄지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바로 발끈발끈 하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이 정말로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이번에 말실수했다고 보는 것이 국회 또 여기서 가짜 뉴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그 자리는 야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 자체 또 아니면 그 상임위 자체를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항상 가라앉히고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보다는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품격, 언어의 어떤 순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장님이 이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발언이 나온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가 좀 옛날 사례를 준비해봤는데 지난 8월에도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갔자 청와대에서는 한마디로 가짜뉴스다라고 바로 맞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지난 8월에 이제 국회에 나온 김혜숙 인사수석한테 야당 의원이 두 사람이 싸웠냐라고 질의를 하자 언쟁을 한 적은 있지만 싸운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네. 언쟁은 했는데 싸운 적은 언쟁이라는 게 말싸움 아닙니까? 우리 한글로 풀면 네. 의견이 달라서 서로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운 적은 있다. 말로 싸운 적은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뉘앙스가. 그런데 이제 싸운 적 있다라고 보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짜뉴스다라고 한마디로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나중에 김혜숙 전 수석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상당히 의견의 다툼, 갈등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런 보도나 저런 게 나왔을 때 대응이 그냥 가짜뉴스다 이렇게 그냥 딱지를 붙여서 재단을 하지 말고 의견이 서로 좀 다른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건 통상적인 보통 회사라든지 기관에서의 의견의 어떤 다툼 정도였고 잘 조율이 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딱 가짜뉴스다 해버리니까 그걸 듣는 국민들도 그렇고 또 보도한 언론에서도 사실인데 왜 가짜뉴스라고 하느냐 이게 자꾸 이렇게 중첩되는 거여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은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집회 중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죠. 주말 이 확진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회 이후 그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